2019년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10.9% 인상된 8,350원.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지만 이를 둘러싼 각계의 논쟁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먼저 경영계는 주유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킨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을 두고 기업들의 부담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주유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법 시행령의 개정 철회를 요구하며 헌법소원 심판까지 청구한 상황. 하지만 정부와 노동계에서는 법률상의 애매한 표현을 명확히 했다는 입장이다. 한편 지난 7일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 또한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조안의 내용 중 핵심은 현재의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한다는 것.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가 인상 범위를 제시하면 노사 대표가 포함된 결정위원회가 최저임금을 확정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노동자가 빠진 구간설정위원회의 구성은 노동계의 영향력을 악화시키려는 의도라며 반대 입장을 표시하고 있다. 이렇게 무엇 하나 쉽지 않은 최저임금 논쟁. 과연 인상 속도가 문제인 것일까? 또 상생의 해법을 찾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안녕하십니까. KTV 쟁점토론 김만음입니다. 지난해 우리 경제와 관련해서 가장 자주 나온 논의 중에 하나가 최저임금 인상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최저임금 연초부터 주요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주유수당 포함 문제부터 지난 또 7일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초안까지 각계의 의견이 무척 다릅니다. 이를 어떻게 조율하고 또 합의를 이뤄나가야 할까요? 오늘은 최저임금과 관련한 이슈를 정리해보고 이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토론 역시 유튜브와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생중계가 됩니다. 유튜브와 페이스북에 의견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질문도 좋습니다. 오늘 네 분의 패널과 함께하는데요. 함께 얘기 나눌 패널 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노총 송명진 기획정책국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연초부터 최저임금이 뜨거운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저는 최저임금 정책이 지향하는 양극화 해소나 소득주도 성장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는 부족하고요. 최저임금에 대한 소모적 갈등이 컸다라고 봅니다. 사회 주체들이 한국 경제와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되는 시기에 오늘 같은 자리를 빌어서 그런 논의의 계기를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네, 생산적인 토론을 기대합니다. 소상공인연합회 권순종 부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연합회 권순종 부회장입니다. 저희가 이제 국가 경제 불황이 아주 극심해지는 상황에서 2년에 걸쳐서 29.1%라는 유례 없는 초고율 인상을 보였던 최저임금 인상으로 전국 700만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폐업을 강요당하는데 어려움에 처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공포 속에 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런 하소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귀한 자리를 빌어서 저희 700만 소상공인들의 지금 상황과 그들의 심정을 충분히 가감없이 전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보할 것은 무엇이고 예. 유지할 건 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김성희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우리나라 이제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사회의 저임금과 고용 불안정이 매우 심각했던 상황에서 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라는 공감대 속에서 나온 정책이었고 모든 대선 후보가 같은 비슷한 획기적 인상을 공약했던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로 인한 폐해가 생기는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서 생기는 것은 우리가 좀 다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로 인해서 원래 취지인 저임금과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취지조차 훼손하는 정도의 후퇴나 방향 조절은 없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항공대 경영학부 허희영 교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최저임금 토론을 제가 1년 전에 우리 김상희 교수님하고 했던 기억이 네. 나고요. 지금 1년 후 이제 시행 1년이 지나서 지금 참 풀기 어려운 이런 뜨거운 이슈가 여전히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저는 오늘 경영학을 강의하고 현장을 다니는 경영학자로서 이 문제에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매우 풀기는 어려운 이슈인데 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세 분들이 지금 기본적인 어느 정도 시각도 반영하면서 인사를 해주셨는데요. 올해 이제 1월 1일부터 8,350원이죠. 뭐 지난해 사실은 올랐던 7,530원을 두고 논란이 있었는데 8,350원도 이제 노동계 측에서는 속도 조절론에 조금 압박을 받은 정도의 인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또 이후에 명목상에 8,350원이지만은 산정 대상을 어떻게 포함하느냐 등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한 시각은 어떠신지 먼저 권순정 부회장 얘기부터 듣겠습니다. 예. 아까 저 인사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다시피 2년에 걸친 29.1%라는 것은 초고율 인상이거든요. 네. 감내하기 어려운 건데요. 역사적 정당성이나 이제 그런 것은 있을 수 있겠지만 현실을 너무 도외시한 것 같은데 저희 소상위원협회가 작년 말 그러니까 2018년 12월 4일부로 해서 3개월에 걸친 실태 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예. 최초로 초고율 인상 이후에 최초 실태 조사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결과 보니까 이 영향 관계가 최저임금의 초고율 인상의 영향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 조사 대상자 중에 54.2%가 2017년 대비 2018년이 손실 순증가율이 54.2%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실적으로 손실 증가율까지 합치면 86.8%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상 속도 전문가들은 아니지만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의 인상 속도에 대한 속도 조절에 대한 것도 질문에 넣었거든요. 그게 이제 손실순 증가의 인과관계가 최저임금으로 최저임금. 확인된 것은 아니죠. 아니요, 최저임금에 대한 거를 찝어서 물었어요. 찝어서요? 예, 예. 그렇게 저희가 좁혀서 타겟 조사를 했고요. 예. 그래서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현재 인상 속도가 빠르다, 매우 빠르다. 가 합쳐져서 86.6%에 이르렀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엄청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초고율 인상과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것은 당사자인 지불 주체 당사자인 입장에서는 거의 86.8%, 객관적 순손실 증가 54.5% 이런 정도로 이제 표현될 수 있습니다. 네, 소상공인 연합회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지표에 따르면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너무 높은 비율로 속도가 빠르다. 조금 속도를 조절했으면 하겠니 절대적인 다수다라는 얘기신데 어떻습니까, 송 국장님은? 예,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에 대해서 저는 이제 최저임금의 기본 목적인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예. 그다음에 양극화 해소가 우선적으로 기준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적정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서 ILO나 아니면 유엔의 기본적인 국제기구에서는 노동자와 가족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권고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작년 통계청에서 조사한 비혼 단신 노동자 생계비를 보면 예. 월 209만 원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제 올해 최저임금이 이제 시급으로 8,350원이고 월 209시간 기준으로 하면 174만 원이니까 여기에 비해서도 80% 수준에밖에 달하지 않고 있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러한 산입범위 작년에 산입범위가 확대되고 인상률이 10.9%에 머물렀던 상황을 좀 비유하자면 아랫마을론들이 이제 가뭄에 메마르고 땅바닥에 쩍쩍 갈라지고 있는데 윗마을 저수지에서 물을 좀 더 내려보내기로 했는데 이 중간마을 저수지 수위가 내려간다고 물량을 다시 줄이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좀 부족하고요. 예. 근본적으로 윗마을 저수지 좀 문을 더 열어서 중간마을하고 아랫마을이 함께 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도 최저 생계비에 비추어서 아직 낮은 상태이고 또 효과에 대한 판단도 조금 달리 보고 있다라는 좀 건에 같네요. 허 교수님 어떻습니까? 두 분 말씀하신 게 다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가 있다. 한쪽은 지불하기가 어렵고 한쪽은 더 받아야겠고 이제 그런 문제인데 이번에 보면은 지금 정부가 예. 이제 이번에 시행령을 내놓으면서 다시 또 이슈로 주유수당 관련 예, 주유수당 예. 관련해서 이제 시행령이 만들어졌고요. 그런데 지금 이 속도 조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오늘 대통령 신년사에서도 보셨지만 기자회견이요. 예,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거기서도 보면은 기존의 이 최저임금에 대해서 견고하게 갈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다만 이것을 보완해 나가겠다. 근데 이제 여기 나온 게 속도 조절인데 예. 결국은 속도가 좀 빠르다. 이건 조절해야 된다. 저는 여기에 동의를 하고요.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보완의 수단이 뭐뭘 예상하십니까?
지금은 지금 이제 산입 범위를 그동안 우리가 많이 예. 얘기가 되었었죠. 그래서 산입 범위를 좀 현실화해 보겠다. 그거 외에 주유 수당에 대해서는 아마 속도 조절에는 큰 도움이 이미 안 될 것 시행령대로 같고요. 갈 거다. 이미 만들어져 있기 예.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속도 조절보다 저는 무슨 걸 보냐면은 이 최저임금의 문제는 사실 지불 능력으로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지불할 능력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이거를 올려달라고 하는 것과 아니다 이거는 충분히 지불 능력이 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상충이 계속 되고 있는데 예. 이 문제는 사실 팩트를 놓고 접근을 해야 될 것이고 예. 저는 여기 하나 지불 덧붙인다면 능력에 비춰봤을 때 허 교수님께서는 현재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지불 능력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제 영양권이라고 그래 영양률이 있고 미만율이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7,530원 할 때 예. 전체 그 미만율이요 13.3%였어요. 2018년까지 아직 안 나왔죠. 그러면은 2천만 명 노동계에서 보는 그 근로자 수가 2천만 명이라고 하면 한 660만 명이 지금 최저임금 7,530원을 작년에 못 받았다거든요. 예. 적어도 사실은 그것은 언제든지 고발을 당할 수 있는데 세계적으로 13.3% 이상의 물론 더 늘었을 겁니다. 2018년을 보면. 그럴 경우에 이렇게 그 미달하는 국가가 있는가 세계적으로. 예. 근데 지금 영향률을 보면은 지금 이게 30인 미만의 사업장의 문제거든요. 사실은 86%가 지금 소상공인들 아우성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문제는 아닌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렇게 최저임금을 정한다고 하더라도 감당을 못하는 비율이 지난해 기하고 13%가 넘었는데 말씀하시는 바 따르면은 올해는 더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좀 하는 것 같아 보긴 합니다. 네, 김성희 교수. 최저임금 영향률은 사실은 그만큼 저임금 노동자가 많다는 지표입니다. 그렇게 네. 주로 쓰이는 것이고요. 이 저임금 노동자 문제를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나라별로 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죠. 그래서 예. 중위임금이나 평균임금 전체 줄 세워서 절반에 비춰서 50% 이상 돼야 되는데 40%보다 훨씬 미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최저임금 수준에서 이제 저임금 노동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획기적인 인상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쓰이는 것이라서 예. 뭐 인용 방식이 좀 다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하여튼 뭐 최저임금을 획기적으로 인상하는 데는 뭐 2천만 노동자 중에 300인 미만의 노동자, 비정규 노동자, 다양한 취약계층 노동자 1,400만 명의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 사회의 활력을 회복할 수 없다라는 그 공감대에서 출발했는데 막상 좀 다른 때 박근혜 정부 때 7.4%보다 한 배 정도 올리거나 한 3% 정도 더 올리다 보니까 노동자들만 힘든 게 아니라 자영업자들도 많이 힘들다. 또 다양한 취약계층들이 존재한다라는 문제를 일깨운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것이 과연 최저임금을 속도 조절을 하거나 방향 조절을 해야 될 이유가 아니라 같이 골고루 음질을 살펴야 될 요소이죠. 그래서 여전히 이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소상공인의 문제를 중요하게 다뤄야 되겠지만 최저임금 노동자의 문제를 우리가 1차적으로 중요시하면서 그로 네. 인한 피해를 다스려 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미 속도 조절은 한 차례 했습니다. 산입범위 조정이라는 뭐 복잡한 산술인데 2년 동안 30% 정도 올랐는데요. 16년, 17년에는 한 15% 정도 올랐습니다. 2년 토탈을 하면 예. 거기에 한 7% 정도는 차감을 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속도 조절은 이미 한 것에 대해서 효과를 정확하게 평가하지 않은 채 또 이 소상공인의 문제는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같이 해결해야 될 과제이지 서로 뺏고 뺏는 관계처럼 얘기하면 곤란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허 교수님 약간 짧게 추가해 주시죠. 예. 예, 저는 이거 상생의 문제라고 보고요. 만약에 속도 조절을 안 시키고 지금 금년에 10.9%가 이미 작동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를 그대로 내년까지 또 내년에 인상이 계속된다면 문제는 지금 지불 능력의 문제예요. 사실 이건 노나 사나 이거 다 같이 보아야 되는 문제인데 지금 금년에는 그 영향률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지금 7,530원에서 금년에 8,350원으로 올림으로 해서 그 선에 있는 그 근로자들 거기에 영향률이 지금 거기에 받는 근로자가 50%에 달한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럴 경우에 이게 결국은 지불 능력의 문제로 가자는 것이고 만약 속도 조절을 안 하면 어떡할 거냐. 그러면 금년에는 아마 15% 이상의 그 미만율이 나올 텐데 사실 문제는 지불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자는 선택할 수 있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사람을 못 뽑습니다. 또 있는 사람을 내보내는 문제가 하나 네. 있고 일자리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걸 기계로 대체하든지 세 번째 마지막 서는 게 폐업이나 사업장을 이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이게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요. 지불능력 차원이 상당히 신중하게 고려해야 되고 지금 심각한 상황이라는 얘기네요. 네, 송 국장님.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저임금 제도의 기본적인 목적이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에 있고요. 거기에 우선적으로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기업의 지불 능력을 고려한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그 기업의 지불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어떤 지표, 객관적인 지표를 찾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저임금 미만율이나 영향률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추측을 해보는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렇다고 해서 최저임금이 사실 이제 최고임금하고 이제 동일하게 사실 많은 사업장에서 취급되고 있는 한국 사회 어떤 임금 구조나 그런 문화에서 이런 거하고 일본에서 지금 이제 기업의 지불 능력을 하나의 어떤 결정 기준으로 이제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곧바로 적용하는 거하고는 좀 많은 하기에는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권순정 부회장님 아까 김성희 교수께서 현재 8,350원 결정된 것도 사실은 속도 조절의 결과다. 이미 반영된 거다라는 견해시네요.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이제 주장의 논거는 계시겠지만 논리와 현실의 게임이에요. 근데 이제 논리는 현실 앞에 고개를 수그려야 됩니다. 논리를 위한 논리가 있을 수 없고요. 그렇게 대신 말씀드리고 최저임금이 지속됐을 때 저희 실태조사 하나만 더 인용을 해드리면 지속됐을 때 1인 가족 경영으로 52.7%로 전환하겠다고 나타났고요. 그 3대 효과 중에 인력 감축이 40.9%고 근로시간 단축 26.2, 가격 인상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물가 상승률이 26.6% 바로 반영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13% 미만율을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미만율이라는 건 범법률이에요. 미만율이라는 아름다운 용어로 쓸 것이 아니라 현재 강행 법규인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위반하고 있는 거다 사실상 범법률이에요. 정부가 하나의 정책을 할 때 범법률을 높이는 정책을 한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1인 자영업도 포함된 거 아니겠습니까? 다 포함된 거죠. 그 경우에는 본인의 임금이기 때문에 범법은 아니겠죠? 물론 예. 그렇긴 하죠. 예. 경제적 범법이라고 봐야죠. 한 말씀만 더 추가할게요. 교수님께서 범법률하고 미만율을 13.1% 얘기하셨는데 소상공인이라는 타격을 가장 많이 받는 거를 분리해서 조사를 하면 25%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엄청난 4분의 1이 범법자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작년에. 예. 소상공인 연합회에 조사했던 여러 수치 관련해서는 또 다음에 얘기할 기회가 있으니까요. 그게 가지고 있는 의미라든가 이것은 나중에 김성희 교수가 한번 얘기해 주시고요. 예. 일단 주휴수당 관련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해 아마 이미 최저임금이 7,530원 결정된 이후의 논의는 일단은 산입 범위 관련이 한참 논의가 되다가 국회에서 최종 이제 결정이 되기도 했었고요. 또 하나 추가로 탄력 근로제는 아직까지 이제 좀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 연말부터 주휴수당 이제 시행령으로 발표가 됐는데 주휴수당 관련 일단 김성희 교수가 대부분 아는 분도 있겠지만 모르는 분도 시청자분들이 있으니까 좀 정리 좀 하고 가겠습니다. 주휴수당에 대한 얘기 좀 해주시죠. 예,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개근한 사람에게 하루 이상의 유급 휴일을 주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직장인들한테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15시간 미만의 단기 알바나 이렇게 초단기 시간제는 적용이 안 돼. 그러니까 그런 경우 빼고 이게 이제 5인 이상 적용되다 1인 이상으로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소상공인에게 영향도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주휴수당을 몰라서 안 지킨 데도 많아서 지키라는 캠페인도 굉장히 크게 일어났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통해서 이게 다시 한번 쟁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대체로는 이제 일요일에 주게 돼 있고요. 일요일에 꼭 안 줘도 되긴 하는데 요 주휴수당은 5일을 근무한다 그러면 이제 6분의 1의 임금이 추가로 지불이 되는 거죠. 네. 근로기준법 53년에 만들 때부터 우리나라 이제 장시간 노동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 주휴수당 제도를 도입한 거죠. 네. 그래서 하루는 쉬게 해라. 그런데 하루를 쉬게 하는 방법이 제약할 방법이 없다 보니까 경제적 제재의 방법을 쓴 것이죠. 네. 하루치 임금을 더 줘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하루는 일을 안 해도 쉬게 해야 된다라는
일을 쉬게 하는데 돈 없이 쉬게 하는 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예. 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이게 타당하냐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 있는데 하루 아침에 있던 걸 없앤다라는 문제는 뭐 그 쉬운 일이 아니죠. 6분의 1이면 16.6%의 임금이 되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 이게 근기법에 규정돼 있는 강행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최저임금법의 근거 조항하고 약간 충돌이 있는 걸 바로잡는 수준의 문제인데 이게 예. 좀 과도하게 주휴수당을 없애야 된다, 없애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얘기와 이 시행령을 바로잡는 문제는 분리해서 보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송명리 국장 얘기를 듣고 나서 제가 조금 더 추가로 다른 견해를 듣겠는데요. 이게 연봉 체제라든가 월급제 체제에서는 주휴수당 자체가 크게 조금 신경을 덜 쓰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았습니까? 어땠습니까? 그동안에 뭐 임금 협상 과정에서 뭐 쟁점이 됐을 법도 한데 이게 연봉으로 간다거나 월급으로 가면은 뭐 하루씩 계산한다면 주휴수당 문제가 분명히 쟁점이 될 법도 한데 그동안에 연봉 협상이라든가 월급 협상으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크게 쟁점이 안 됐을 법도 한데요. 오히려 이제 월급제 예.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계산을 합니다. 예. 통상임금 계산을 하는데 통상임금을 계산을 할 때 있어서 그 전체 월급을 근로 시간으로 나누게 되는데 소정 근로 시간을 예. 나누게 되는데 이 소정 근로 시간에 이 주휴수당을 넣어서 포함하냐, 계산을 포함하지 않느냐 예. 사실은 그게 계속 쟁점이 되었던 거죠. 그동안에 그럼 어땠습니까 대체로 협상 뭐 단위든 아니 연맹 차원에서 협상을 했을 때 어땠습니까? 보통은 이제 단체 협약을 통해서 예. 이제 209시간으로 이제 대부분 정착돼 온 그 사업장들이 대부분이고요. 예. 아직까지 뭐 243시간 또는 뭐 그러니까 일부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174시간으로 돼 있는 사업장들도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적용에서는 애매하게 왔다 갔다 했을 수 있다라고 이제 보군요. 예, 허 교수님. 예,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요. 이게 그동안에는 크게 이슈가 안 됐죠. 왜냐하면 2007년에 대법원 판례가 있었습니다. 예. 이 주휴수당을 빼면은 월 8시간 하고요. 거기다가 월 그러니까 4주가 아니고 4주가 좀 넘지 않습니까? 예. 30일 기준으로 하면. 그러니까 174시간이었어요. 174시간에 대해서는 그 이상 넘어가는 209시간, 35시간의 차이거든요. 주휴수당입니다, 한 달에. 예. 이거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가 그동안 2007년에 이것은 적법한 것이다. 174시간에 대해서만 줘라. 209시간까지 안 줘도 된다 했던 것인데 지금 정부 들어와서 고용노동부가 작년 8월에 입법 예고를 했죠. 시행령을. 예. 그래서 이것을 주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크게 이슈가 안 됐죠. 대법원 판례가 있었고 사업주들이 주질 않았던 거죠. 예. 그런데 이제는 금년 1월 1일부터 그러면 최근에 와서 이제 그렇게 고용노동부가 그런 해석으로 했을 경우에 대한 네. 견해에 대해서 허 교수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럴 경우에 이 사업주 그러니까 기존의 대법원 판례와 지금 이번에 지난해 했던 정면으로 것에 충돌이 되는 건데요. 충돌되는데 어느 쪽 방향으로 갖는 게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이게 지금 사업주 같은 경우는 이게 얼마가 추가 부담이 되냐면 아주 최저임금 근로자 해당자에게 얼마를 더 줘야 되냐면 1인당 한 달에 29만 2천 원을 더 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마어마한 부담이 되는 거죠. 굉장히 곤란한 네, 얘기하십시오. 이건 사실관계 완전히 틀린 얘기셔서 이건 바로 이것만은 바로 잡아야 되는데요. 예. 안 줘도 되는 시행령을 개정함으로써 안 줘도 되는 걸 주는 게 아니라요. 최저임금 시급에 맞느냐 아니냐 계산법만 틀려지는 거고 예. 그건 모법인 근로기준법에 규정돼 있는 거라 주휴수당은 언제든지 주게 돼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그건 물론 근로기준법 예, 예. 55조 상에 이미 그러니까 그 대법원 판례라는 거는 이제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애매하게 실제 근로시간으로 나눠야 되느냐 뭐 하는 것에 대해서 차이가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간으로 나눠야 되느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170만 초점이 달랐군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래서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중심으로 판단을 한 거고요. 대법원은. 근기법을 중심으로 판단하면 주휴수당은 주게 돼 있는 건데 최저임금법 대법원이 주휴수당을 주지 말라고 판단한 게 아니라 최저임금법 계산에서는 주휴수당 빼고 계산해라. 대법원의 주휴수당에 판례의 해당하는 핵심은 시간을 빼고 계산하라는 정부 거죠. 고시대로 지급하라 이렇게 돼 있죠. 정부가 고시한 대로. 근데 그것을 이제 그 174시간이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불법이 아니다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 예. 이번에는 시행령이라는 게 이제 들어오면서 그동안에 근로기준법상에는 물론 55조 있어요. 원래 있던 것인데 이번은 이제 강제화된 거죠. 네, 좋습니다. 뭐 이제 그 부분은 조금 약간 견해차가 남아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권순정 부장님. 어쨌든 이번에 지금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주휴수당 시행령에 포함해서 최저임금 계산해야 된다라는 그 시행령에 대해서 헌법 소원을 제기했죠. 예, 예. 아까 봅니까 근로기준법에 따르면은 그게 적정하고 타당하다라고 김선희 교수는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제가 여기서 좀 시간을 좀 쓸 수 있도록 뭐 좀 얘기하십시오. 허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뭐 너무 또 길게 하시면 그러니까 예. 중요한 문제라서. 핵심 문제를 중심으로 예, 얘기하십시오. 일단 그 주휴수당 부분에 대한 뭐 역사적인 의미나 이런 건 이제 생략하기로 하고요. 정말. 예. 아까 실태조사를 얘기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실태조사의 주휴수당 존폐 여부에 대해서 현장 지불 주체들의 물어본 결과 65.3%가 즉시 폐지한다는 걸 소개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12월 31일 날 오전에 그 주휴수당을 포함시킨 그 최저임금 시행령에 대해서 그 오후에 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러 접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이제 검토 중일 단계에서 대비를 하고 있었군요. 왜 그러냐면 그 전에 이 말씀 왜 드리냐면 그 전에 이미 2, 3개월 전부터 예. 그렇게 고용노동부나 기타 여기서 그거를 목적으로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기도를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과연 그 옳고 그름을 떠나서 기도라는 표현을 쓰시군요. 아니, 예. 시도라고 표현할게요. 예, 그 나쁜 의미로 말씀드린 건 아니니까. 예, 자, 그래서 했었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저 헌법선에 대한 아주 본질적인 요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네. 아까 저 김성희 교수님 말씀하신 저희가 그런 걸 모르는 게 아니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 정신과 최저임금법 강행규정 정신이 달라요. 법 목적이 다르거든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수당을 주는 제도는 수용을 해요. 저희 입장은 네. 오해가 많이 돌아다니는데, 근데 최저임금법은 더 강한 강행규정이에요. 3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건 굉장히 센 처벌 규정이거든요. 이 처벌 규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모법의 그 애매한 기준을 활용해서 시행령에 설치하는 것은요, 그것은 위임법 한계를 명백히 일탈한 겁니다. 그것은 죄형법정주의 바로 타격이고요. 그래서 그 위임법 한계가 우리가 헌법 75조에 있다시피 기본권 침해로 헌법소원을 저희가 제시했는데, 법률에 의하여 위임할 때는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게 돼 있어요. 특히 예. 처벌 규정과 관련해서. 그럼 뭐 최종적으로 이제 헌재에서 이제 결정을 할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런 취지로 문제를 제기를 했다라는 것인데. 저 핀트가 잘못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최저임금법은 헌법소원을 하고 근기법은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최저임금법의 모법이 근기법에 가까운 거니까 근기법을 준수해야지 되는 거죠. 최저임금법과 함께. 그다음 대법원 판결은 정말 주휴수당 폐지 문제는 다룬 게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줘야 된다라고 대법원도 판결을 한 거고요. 그런데 최저임금 계산법만 틀리다. 이 해프닝이 왜 벌어졌냐. 어느 신문의 보도에 의해서 나온 건데 연봉 5천만 원인데 기본급이 170만 원밖에 안 된다. 그걸 주휴수당을 뺀 시간으로 174로 나누면 10,000원에 가까워서 최저임금 위반이 아닌데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간 209로 나누면 8,350원보다 한 10원 정도 모자랍니다. 네. 최저임금법 위반이 된다. 이런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이 시행령을 그대로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한 건데요. 사실 그 대기업은 현대자동차의 그 지주회사인데 그렇게 왜곡된 임금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걸 반성해야 될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김성희 교수 잠깐요. 예. 그랬을 경우에 지금 이제 주당 15시간 이상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적용했을 경우에 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제 큰 차이가 생기는데 예. 단기간 노동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 넣느냐 마느냐가 상관없이 지금 공식적으로 정해진 최저임금 적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이렇게 했을 때 그 차이가 어떻게 나는 겁니까 그러면 근로조건에서요? 근로조건에서는 이제 6분의 1이 그러니까 일주일에 5일을 다닌다고 하면 예. 하루치 임금을 넣느냐 빼느냐의 문제죠. 그러니까 15시간 미만 근로한 사람은 근로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그러니까 시간급에 곱해서 받는 거고요. 8,350원 곱하기 14시간 예. 이렇게 받는 거고 16시간 일하시는 분이 있다.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그러면 그러니까 16시간에다가 6분의 1을 그러면 격차가 더 생길 소지가 있어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면요. 이제 그거에 이제 주휴수당이 만든 취지인데 예. 주휴수당을 현재도 존속해야 되는 문제하고 시행령을 개정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다라는 거죠. 주휴수당을 폐지한다는 거는 하루아침에 6분의 1을 임금에서 날아가는 그러겠죠. 문제니까 그건 전혀 별개로 다뤄야 되는 거죠. 어떤 보완 장치를 마련해서 그걸 폐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폐지로 가느냐 아니면은 폐지까지 가버린다면은 그 동안에
그 최저임금 계산에서 산입했느냐 안 했느냐고 다른 차원의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 같은데. 예. 제가 이 주휴수당이라고 하는 게 사실 이제 어떤 문제냐면은 일을 안 해도 35시간에 대해서 계산을 해줘야 되는 것인데 한 달이요? 최저임금으로 한 달에. 예. 근데 이 주휴수당이라고 하는 게 우리 대한민국의 전 세계적인 보편적인 이 수당 제도냐 우리나라 인구 구조는 매우 복잡해요. 지금 뭐 임금 체계 늘 얘기합니다만. 이 주휴수당이라고 하는 게 세계적으로 보면 OECD 국가 35개 국가 중에 4개 나라만 이거를 하고 있어요. 주로 전 어떤 세계적으로- 나라들이 하고 있는 겁니까? 전 세계적으로 보면 남미에 3나라가 합니다. 브라질, 멕시코, 콜롬비아, 유럽에는 그리고 우리나라. 스페인, 인도네시아, 태국, 터키, 대만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까지 9개 나라예요. 예.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보면 아주 드문 제도를 우리나라가 이걸 갖다 놓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다음에 이제 이 월급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근데 주급으로 하는 미국 같은 경우 주급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이 없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명목적으로 209시간을 하느냐. 명목적으로는 209시간에 주어라 하고서 그 근로기준법상에 있고 헌법에도 있어요, 이게요. 그런데 실제로 일을 했는 노동의 대가거든요. 이거는 예, 생계비 문제가 예.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174시간에 대해서만 실제로 일을 한 거죠. 예. 그거에 대해서는 카운트하자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한번 늘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이제 우리나라 임금 체계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부분 같이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어쨌든 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동안에 그 최저임금의 인상이 기업 운영에 부담이 된다고 했던 기업들 또 자영업자들에게는 뭐 이렇게 하면 이런 방식이 되면은 부담이 더 가서 더 어려워지지 않느냐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방금 이제 논쟁에서 좀 나왔던 것처럼 그 표현부터 정확하게 좀 바로잡을 필요가 예, 있다고 예.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그 주휴수당을 포함한다는 게 아니고요. 그 최저임금이 이제 시급으로 결정이 되니까 이 지금 월급이 시급의 그 최저임금에 그러니까 위반인지 아닌지를 계산하는 판정, 예. 계산하는 데 있어서 그 분모에 그 분모에 소정 근로 시간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주휴 시간을 포함한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1953년도에 이제 근로기준법이 만들어질 때부터 그 주휴수당이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고 현장에서 이미 반세기 넘게 관행으로 정착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다만 좀 혼란이 있었던 게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대법원에서 그러니까 몇 차례 좀 판례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이제 최저임금 위반율을 사실상 좀 이제 그 줄이려고 하는 좀 일종의 어떤 궁여지책이었다라고 좀 생각되고요. 그 실제 제도의 취지나 근본적인 취지나 행정 해석은 이와는 달랐다라고 좀 달라서요. 그러니까 종전보다 이번에 그 정부에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그냥 바로 잡은 거에 불과하다라고 봅니다. 따라서 예, 예. 종전보다 뭐 주휴수당을 뭐 추가로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좀 예.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제 기존에 그것을 넣어서 산정했던 것하고 넣지 않고 산정했던 그 차이가 넣어서 산정을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는 최저임금의 지금 기준을 좀 높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부담이 더 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까 속도 조절이라고 했는데 오히려 지금 올리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반발이 있는데 그건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이제 그렇다면 뭐 주휴수당을 그러니까 뭐 당장에 폐지하라고 하는 주장은 사실 이제 법과 관행으로 인해서 이제 주휴수당 포함해서 월급을 받고 있는 노동자들한테 아까 이제 뭐 주당 8시간 또 월 35시간에 해당하는 이제 16.6% 7% 정도에 해당하는 임금을 삭감하라고 하는 그 주장에 다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뭐 그것을 주지 말자는 오히려 삭감하자는 주장이다라고 그 반발하시고. 부분이 자꾸 오해돼서 돌아다니는데 다시 한번 얘기지만 아까 제가 67몇 프로가 저 주휴수당을 즉각 폐지한다라고 소개한 거는 그게 옳다는 게 아니고 체감을 네. 말씀드린 거고 논리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주휴수당을 지급한 의무 규정을 준수해야 되는 겁니다. 그 아까 저 교수님 김성희 말씀하셨듯이. 교수, 예. 그러나 최저임금법 정신은 다른 정신이에요. 근데 그것을 대법원이 6차례 이상에 걸쳐서 판시한 저희가 직접 제기한 대법원 판례도 작년 8월에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거기서는 그 분모를 계산할 때 시급 환산을 할 때 환산 방식에 관한 걸 할 때 소정 근로시간 즉 실제 일한 시간으로만 나누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명시했어요. 아예 판례에서. 자, 최저임금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하냐 안 하냐에 대한 문제와 변론으로 근로기준법 준수하고 변론으로 최저임금법에 시급 환산할 때는 명확히 예. 소정 근로시간으로만 나눠라. 소정 근로시간 외에 유급 휴일이라고 표현해요. 그거를 분모에 계산해서 넣지 마라라고 명확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걸 위반해 온 오히려 행정 관행을 시행령으로
최저임금의 모호한 위임을 근거로 해서 했다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위임법 한계를 위반했고 더 나아가서는요 상권 분립 정신을 위반되는 거예요. 법을 그래서 시행령에서 지금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 그럼요. 이게 위반된다. 굉장히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예. 법 체계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을 만큼 이제 혼란이 있는 거죠. 행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고용노동부만 이렇게 판단한 게 아니라 이명박 정부에서나 박근혜 정부에서도 계속 이렇게 판단해 왔습니다. 쭉 일관되게 판단해 왔습니다. 예. 대법원 판례와 상관없이. 근데 대법원은 이제 작구 중심으로 법에서 판단하는 것은 법에 쓰여 있는 대로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최저임금법에는 분명히 소정근로시간으로 돼 있기 때문에 174로 나눠야 된다고 문자 그대로 해석한 건데 이제까지 그렇다고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건 아니었고요. 대법원은 주휴수당을 주되 계산법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법무부장도 해왔지만 지금 폐지하자는 주장까지는 아닌데 그런 그럼요. 의견도 그럼요. 있다라는 그래서 얘기입니다. 주휴수당 폐지 문제와 이 문제 약간 분리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예. 그런데 대법원이 그렇게 판단한 건 사실 현실에 관행하고도 행정부의 단지 해석이 아니라 이제까지 쭉 흘러왔던 관행하고도 배치되는 판결이기 때문에 2007년 판결이요? 예. 그래서 이 혼란을 어떻게 바로잡을 것이냐. 이걸 가지고 문제를 굉장히 크게 키워서 얘기를 해야 될 그런 사안일 것이냐. 예. 정부의 판단대로 그냥 이것은 작구를 조정해서 그래서 해결해야 될 과제냐. 예. 시행령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대법원이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시행령의 알겠습니다. 문구를 잘 바로잡는 일이다. 일단 이렇게 아까 뭐 보는 거예요. 헌법 소원을 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판단을 어제까지 써보긴 하는데 예. 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주휴 시간을 이제 그 월 소정 근로 시간에 이제 포함시키느냐 그 문제는 이제 사실 기존의 통상임금을 이제 최대한 낮춤으로써 이제 그 더 많은 어떤 그 근로의 시간을 그러니까 좀 더 통상임금도 결국은 법적인 판단까지 간 거죠. 예. 싼 가격에 노동할 수 있도록 장시간 노동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분모에 그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분모의 주휴시간을 포함시켰단 말이죠. 그런데 통상임금에 계산할 때는 주휴시간이 포함되고 최저임금 계산할 때는 주휴시간을 빼는 게 사실 이게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이 얘기는 허 교수님 얘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통상임금에 대해서 당연히 이거 넣어서 판단했었는데 최저임금은 특별하게 빼살 이유가 어디가 있느냐 그런 얘기. 이게 통상임금이라고 하는 건 분자죠, 분자. 그런데 실제로 일하는 시간, 우리가 지금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분모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는 정부가 고시한 대로 실제로 일한 대로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74시간이에요. 174시간에 대해서 분모를 써야 되는데 이번에 작년 8월 달에 고용노동부가 그동안 갑자기 이걸 바꾼 거예요. 그래서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이제 이게 논란이 됐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게 290시간으로 늘어난 거죠, 분모가. 원래 174시간으로 하면 금년에도 8,350원이 어떻게 되냐면 주당 시간이 10,000원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1020원 정도가 돼요. 그리고 작년에 7,350원일 때도 이미 그 174로 나누면은 9,036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노동계에서는 이거 최저임금 올려야 되는데 이미 올라가 있는 언뜻 거예요. 지금 뭐 수치가 들어가고 하니까 조금 언뜻 이해가 좀 안 되는데 복잡한 얘기가 들어가서 하여튼 뭐 그동안에 지금 아까 그 송국장 얘기가 통상임금 계산할 때는 당연히 주휴수당까지 같이 넣어서 봤었는데 뭐 이거는 따로 최저임금을 왜 안 하느냐라는 것인데 다른 뭐 또 수치를 가지고 다른 또 견해를 표시하시니까 하는데 어쨌든 좀 남겨두고요. 아까 중간에 나왔던 얘기를 이 시간에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늘 나올 때마다 다른 나라하고 비교할 때마다 우리나라 가진 임금 체계의 문제, 임금 구조의 문제 얘기하는데 어떻습니까? 이거 좀 손을 봐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이런 토론을 진행할 때마다 항상 걸리는 게 거기서 걸리고 또 서로 간에 입장의 차이가 생기는 것 같은데 뭐 그런 문제 제기가 안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송 국장. 노동계에서는요. 예, 그 주휴수당 관련해 가지고 요즘 문제가 되는 거는 사실 이제 주휴수당이 우리나라의 그 저임금 장시간 노동 체제하고 밀접하게 좀 관련이 돼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예, 그래서 그 우리나라가 이제 1953년도에 법으로 주휴수당을 이제 그 주기로 했을 때에는 마찬가지로 이제 이제 일주일에 하루라도 예, 좀 그거 쉴수 맞는데 있게 제가 질문했던 해달라고 것은 하는 임금 체계 자체를 손볼 필요는 없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당연히 이제 임금 체계 늘 우리나라 임금 체계가 이 상태에서 뭐 다른 나라하고 다른데 하다 보니까 복잡한 게 생기고 임금이라는 것이 체계라는 것이 그동안에 조금씩 보완되면서 이렇게 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항상 반복이 되는데 노동계에서는 그런 쪽에 대한 고민은 없는지 그 질문이었습니다. 저희들은 뭐 기존부터 예. 계속해서 그 주장을 해왔던 건데요.
그러니까 기본급을 사실상 낮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임금 체계를 복잡하게 그동안, 만들었던 그랬죠. 게 예. 지금 이러한 주휴수당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더 복잡하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저임금 문제 또는 뭐 이제 산입 범위 이제 확대를 할 때에도 이런 문제가 좀 계속해서 그러니까 나왔었는 제기가 됐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좀 물론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는 거예요. 기본급을 넓히는 그 단순화 작업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허 교수님 어떻습니까? 예, 지금? 맞습니다. 특히 이제 경영 노동 관련 쪽 분야에서는 이 분야에 대한 그동안 연구들도 좀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최저임금이건 인건비건 이거는 노동의 가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노동시장이죠. 노동의 가격, 노동의 가치, 예.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번에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게 전체로 올려놨거든요. 결국은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내리죠. 노동 수요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자꾸 줄어드는 것이고 결국 다시 말하면은 이 임금의 문제는 정부가 사실 이것도 지금 노사가 하는 결정해라 하는 게 아니고 외국처럼 그냥 행정부가 최소한의 선을 그어놓으면 되는데 그럴 경우 미만율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처럼 무슨 13%, 15%를 우려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의 노동의 대가는 지불해라. 너무 착취하지 말아라. 그리고 지금 주휴수당 문제도 지금 헌법에 뭐라고 돼 있냐면 월화수목금토 쭉 개근을 하면 만근을 하는 근로자에게는 하루 정도 쉬게 해라. 그렇게 할 때 유급휴가를 주라는 법 취지가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월급 깎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래서 주휴수당이라는 걸 아까 그렇게 중간에 해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번에 최저임금 인상이 총 임금은 오히려 마이너스 시켰다고 보시는 건가요? 전체 임금을요? 예. 뭐 일자리가 줄어들고 해서 이제 그런 취지로 지금 말씀하시는 그게 아니고 지금 예. 원래 이 최저임금의 문제는 작년에 16.4%, 금년에 10.9% 오르지 않았습니까? 예. 작년 이맘때도 굉장히 토론할 때 우려했던 것이 이게 저임금 근로자들의 소득을 올려주자는 취지였거든요. 정부가 예. 개입을 한 거죠. 그런데 결국 1년이 지나서 보니까 저임금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사라진 거예요. 예. 그냥 고용이 안 일자리 일어나니까. 사라지면 아예 임금을 못 받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지금 하위 계층의 소득은 더 줄어들었고 예. 그래서 소위 소득 격차가 더 늘어나 버린 거죠. 일자리가 사라지고 예, 김성희 실제로 그렇습니까? 최저임금은 인상이 됐지만 하위 계층의 총 임금 자체는 오히려 줄어들었습니까? 그게 이제 가계소득 동향 예. 가지고 논란이 벌어졌던 문제인데요. 예. 표본이 많이 틀려져서 사실 과거와 비교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도 비교가 그래서 가능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우리나라 이제 저소득층의 상황이 계속 나빠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다라고는 해석할 수 있는데요. 최저임금 영향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는 장담을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을 하는 게 모든 정책이 100%에게 모두에게 유리한 정책은 없습니다. 네, 그러겠죠. 노동자 안에서도 사실은 이것 때문에 악영향을 받는 사람이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훨씬 절대 다수가 유리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생기는 부작용을 어떻게 최소화할 거냐에 대해서 방점을 놓으면 되는 것을 사실은 원래 취지조차 뒤덮는 만큼의 반론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예. 모든 정책은 사실 음지와 양지가 음지가 있는데 양지가 있는데 음지가 더 어려운 쪽에 음지가 더 가중된다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문제가 모든 나라에서도 사실 최저임금 인상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예. 가장 열악한 업종의 저임금 노동자에게는 일시적으로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나중에 다시 일자리를 찾으면 그게 회복되기 때문에 네, 시간상으로 봤을 때. 그것조차도 사실 긍정적인 효과로 잡힐 수 있다.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예. 그렇지 않다는 얘기 예, 같은데요. 지금 김성희 교수님 타당성 있을 수 있는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확실치 않은 미래 예측이 이런 정책 당장 중요한 현실 정책에 고려될 수 없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향이 최저임금 영향 때문에 이렇게 총임금이라든지 고용률이 총임금의 하락이거든요. 아까 질문하신 거. 근데 그 근거가 2018년 12월 14일 날 공식 논문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자분들이 그걸 증거가 없다고 그랬는데 한국은행입니다. 한국은행 2018년 12월 14일 거기에 1년의 효과에 대한 논문이 게재됐는데 최저임금을 집어서 고용 구조에 미친 영향이라는 것이 게시됐어요. 논문이. 그게 최근에라고 못 봤고 최근은 2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최근에 큰 인상폭으로 이전과는 다르게 영향이 큰 폭으로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논문이 게재됐다는 걸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굉장히 논리적인 논문은 아닙니다. 다 알지만 아니, 그 논문 다 여러 자체를- 가지 그런
증거에 대해서 논문은 인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미 특정 논문을 가지고 권위를 아니 얘기하기가 가장 어렵다. 최신, 그러니까 2018년 12월 예, 그 14일을 엄밀한 기준으로 제가 논증한 표현한 논문 거고요. 아닙니다. 그다음에 예. 아까 저 한국은행의 리포트는 예. 레포트 수준입니다. 예, 사실은 그거, 엄밀한 제가 분석은 학자가 아니니까 아니라는 그 점. 논쟁하자는 게 아니고, 자 우리 저 앵커분께서 물은 저희 소상공인 노총 쪽 입장 보셨으니까 예. 저희가 무슨 뭐 이렇게 어려움만 하소연하는 집단이 아니에요. 그래서 합리적인 경영자들이기 때문에 그 아까 의문을 표현했던 근본적인 문제, 이 모든 것의 근본적인 기술적 문제 중에 하나가 임금 체계의 개선입니다. 그중에 근로기준법의 준수,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 산정 체계, 여기에 아까 노총 쪽에서 얘기했지만 옛날 악덕교육주나 이런 분들이 인권 착취를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붙이면서 지나갔다는 했던 그런 얘기. 것을 이 차제에 정비를 하고 주휴수당 문제까지 묶어서 말씀드리면 주휴수당도 체감은 폐지지만 실질적인 항목을 근로기준법에서 의무 규정이잖아요. 근로기준법에서. 그러니까 주휴수당을 기본급에 녹일 수 있는 그래서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에 대한 것을 저희가 지지하고 있고 최저임금의 대상, 최저임금의 그 가혹한 처벌 대상의 목적에 맞게 주휴수당을 빼라는 거예요.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수당의 의무 규정은 임금 체계, 통상임금 산정 체계를 개선해서 근본적으로 거기다 녹이고 최저임금의 주휴수당은 논리도 안 맞고 현실에도 안 맞기 때문에 예. 최저임금법 산정에서 빼라는 말씀인 걸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소상공인 또 소상공인 연합회의 경우는 상당히 그 양면 이중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노사 갈등에서의 중요한 중재 역할을 다 짓을 법해 보이는데 한편으로는 상당수는 사실상의 근로자 상태로 있다가 지금 자영업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하는 것인데 최근에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상당히 서로 이제 충돌하고 있는 상황 같아요. 장기적으로는 서로 중재할 수 있는 중요한 완충지대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권순정 부회장님 말씀에 동감한 부분이 많고요. 저희는 이제 근본적으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한국 경제가 그러니까 일부의 계층에서 그러니까 독식하는 이러한 이제 경제 구조의 불균형이 가장 커다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러한 구조의 개선에 있어서 사실은 이제 그 소상공인 분들하고 우리 노동자하고 그렇게 크게 대립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더 같이 연대하고 공조할 수 있는 지점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문제 좀 이슈가 몇 개 있으니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최저임금 결정 구조에 관해서 2단계로 하겠다 그런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는 우리 패널 중에서는 이제 최저임금위원회 이제 참석도 하신 분도 계실 건데 개편 이렇게 2단계로 전문가와 그다음에 전문가들이 구간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최종 결정하는 기존의 방식을 한 2단계로 할 필요성 어디서 등장한 겁니까, 김성희 교수님 이게? 예. 최저임금 둘러싸고 이제 계속 갈등이 있었죠. 뭐 그걸 이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동안은 서로 이해관계 집단들에 따라서 결정이 됐던가요? 노사가 참여를 하고 9명씩 참여를 하고요. 공익이 9명 참여해서 공익위원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죠. 예. 공익위원은 이제 정부가 대체로 정부 선임하는 것이고. 입장에 그래서 반영됐죠. 예. 정부가 선임해서 그렇게 노사 중에 일방만 참여하는 게 좋은 거냐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요. 예. 그걸 이제 좀 아예 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가지고 있던 구조를 둘로 쪼개서 예. 전문가로만 구성이 된 물론 노사 추천을 받는 방식이 가장 노사 정부가 추천하는 방식이 가장 이제 일환으로 등장해 있는데 그러면 기존의 방식과 똑같은데 2단계를 거치는 거 아닌가요, 결국은? 추천하면 대리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의 시류에서는 최저임금을 낮추겠다라는 아하. 의도가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아. 있겠죠. 그럼 뭐 3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예. 김성희 교수 얘기하는 게 이제 전문가들 판단에서는 기존에 고려했던 요소보다는 경제라든가 여러 가지 고용 동향 등을 보면서 해야 된다는 것이니까 상당히 속도 조절의 방식이 하나겠지 않냐 이런 입장 같은데 그렇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예,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가 1년 전, 그 전에 이거 인상되기 전에 7,530원 이전을 놓고서 예. 최저임금위원회 TF에서 한 몇 달 같이 참여를 했었죠. 예. 근데 김성희 교수님 얘기대로 그야말로 진영 논리입니다. 그냥 노사 9명, 그다음에 공익 9명에서 27명이 토론을 하지만 비밀 투표를 그냥 앉은 자리에서 5번도 해봤어요. 표가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난 진영의 대표, 노 쪽의 대표, 사측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떤 합리적인 거기서 결정을 할 수 있는 자율성이 없어요. 그러면 결국 캐스팅 보트는 정부 공익위원이 이제 그렇게 되죠. 예. 예. 그러니까 그냥 결론을 못 내는 겁니다. 그냥 그러다가 이번에 지금 이제 그걸 이원화시킨 거죠.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근데 이제 마지막에 그 구간위원회에서 결정해 놓으면 그다음에는 이제 정부는 빠지고 전문가로다 갖다 넣겠다. 공익위원 추천 안 하겠다. 그럴 때 거기가 15인에서 21명 사이에서 이제 그분들이 그 수준을 결정하게 될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가 이제 성패를 결정할 것 같고 예. 만약에 거기에서 정말 이게 지금 법리 논쟁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요, 이거 경제는 현실입니다. 먹고 사는 일이에요. 이거 지금 일자리가 실업자가 늘어나고 자영업을 접느냐 마느냐 문제이기 때문에 예. 정말 법리적인 거 다 떠나서 이 엄연한 현실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건가 하는 것을 어떤 그 대리인들이 아니고 정말 전문가들이 결정할 수 있다면 해법을 찾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또 다시 어디서 몇 명을 추천하고 그러면서 이제 간다면은 역시 지금까지 했던 거를 또 반복할 수 있죠. 뭐 구성 방식도 이제 판단해서의 근거대 확대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렇게 2단계로 하는 방식에 대해서 노동계 쪽은 조금 이렇게 비판적 견해 같던데요. 예, 어제 이제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 양대 노총을 이제 포함해서 이제 모여서 좀 긴급 이제 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좀 나왔던 전반적인 좀 의견은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이원화 예. 개정안에 심각한 좀 문제가 있다. 어떤 점에서요? 네, 형식이나 절차에 있어서 함께 문제가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실 이제 그 최저임금위원회 제도 개선을 위한 어떤 그 기존의 논의가 있었는데 이 결정 구조와 관련해서 사실상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진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안을 만들고 이걸 갖다가 1개월 내에 좀 이제 형식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가지고 나서 정부에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원화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무작정 뭐 누구 싫어하는 제도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을 건데.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지금 노사가 애초에 이견이 심하기 때문에 이러한 갈등을 사전에 좀 완화하기 위해서 미리 구간 설정위원회를 두고 그 이후에 그 결정된 구간에 대해서 노사가 결정을 하도록 한다라고 그것도 하는 부분적인 거고요. 일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거는 사회적 임금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사회적 임금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그 당사자인 노사가 거기에서 협상의 주체로서 우선적으로 논의를 하고 이제 그 협상 그 중간 그리고 말미에 사실은 이제 정부나 전문가들이 거기에서 협상 촉진을 하는 역할들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기존에 이미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그런 원칙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거든요. 뭐 이게 사회적 갈등을 사실은 이제 이렇게 이원한다고 해서 이게 아예 없어지거나 완화될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은 당사자인 노사 간의 협상에 따라서 판단하고 중간 과정에서의 중재 정도의 역할을 전문가가 하는 거다라는 것인데 또 상당수의 사람들은 지금 정부에서 이원화 단계로 얘기하다시피 경제 상황을 비롯한 여러 가지 전문적인 경제 환경도 고려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지금 2단계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취지 자체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이번에 이원화시키면서 좀 저는 기대를 하는 게 예. 이게 잘 만들면 해법을 찾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의 그 최저임금 수준은 과연 세계적인 스탠다드에 어디에 와 있는가 그거를 여기서 보자는 겁니다. 임금 수준을 봐야 되고 지금 기업들의 그 지불 능력을 한번 보자. 그것도 여기 반영 이번에 새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경제 상황을 또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 사정, 고용 수준, 그러니까 기업의 여건 이런 것들을 이번에 다 집어넣다는 거죠. 예. 그렇게 놓고서 사실은 거기에는 어떤 진영 논리가 배제되고 순수하게 전문가들이 정말 이 수준이 우리가 높은가 지급할 수 있는가 선에서 결정을 하자는 게 이번에 여기 들어와 있거든요. 이 결정 방식에 대해서 해볼만 하다라고 해볼만하다는 거죠. 보시군요. 예. 그러나 이제 지금 노동계 쪽에서는 좀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왜냐하면 한노총이나 민노총이 우리나라 2천만 명이 전부 얼마를 대변하겠습니까? 전체 2천만 명 근로자를 대변합니까? 저는 그렇게 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노사정 방식을 떠나서 정말 이해관계자들, 스테이크홀더들이 정말 동의할 수 있는 수준에서 팩트를 내놓자는 거죠. 여기에서. 예, 권순정 부회장 이번에 결정 방식에 이원화시키는 2단계로 만드는 것에 대한 견해입니다. 예.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는 이제 논의가 시작된 거니까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예. 일단 한국노총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최저임금 제가 자꾸 얘기하지만 근로임금법 정신과 최저임금 정신이 다르다는 거예요. 거기도 근거인데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의 가격 결정은 사회적 타협의 결과예요. 그래서 사회적 가격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저희 동의합니다. 그래서 노사의 충분한 의견이 결여된 절차가 조금 아쉽다. 근데 동의하면서 제가 말씀드리면 이 성패는
이제 이혼화를 위한 그 구간 설정 위원회 구성, 전문가 구성의 신뢰성이 핵심입니다. 일단 신뢰성. 이거 신뢰성이 있느냐? 신뢰성에 여러 가지 저희는 이제 국회에 필터링이 필요하다. 사회적 왜 발표죠. 국회 쪽에서의 구간 설정이 적정하다고 소상공인연합회 예, 주장을 하는 그걸 거죠? 말씀드릴게요. 예. 이유가 아까도 말했지만 사회적 타협 정신이 이 최저임금법에 사회적인 대표성을 국회를 통해 살 수 그렇죠. 있다. 예, 그것이 흐르는 정신이거든요. 그다음에 전문가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전문가 정신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전문적으로 전문가 정신이라는 것이 과연 퍼블릭 멘탈이 뚜렷한 거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함정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현장성 결여를 말씀드린 것이 계기서 예.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자 그것이 확보됐다 하더라도 제시된 구간 이제 미니맥스의 구간이 수용성이 있어야 돼요. 받아들여져야 되거든요. 이거 한국 경제 생각할 때 그거는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그 결정 지표가 중요한데 혹시 그동안의 최저임금 결정에서 한국 사회의 수용성을 벗어난 결정이 있었습니까? 최근 2년은 충분히 많이 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 29.1%가. 예, 그래서 난리가 나는 거죠. 예. 그래서 수용성의 핵심이 그 결정 기준인데 그 가장 핵심이 돌려서 얘기할 게 아니고 경제 상황, 고용 상황을 결정 지표로 넣은 거는 저희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그것이 바라보는 기준이 우리 허희영 교수님 자꾸 강조하다시피 다시 재강조하자면 기업의 지불 능력이 충분히 고려된 지표냐 예. 이것이 녹인 구간이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전문적인 영역과 사회적인 뭔가 타협을 감안해서 설정 구간하는 것인데 그것은 이후에 국회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적정하지 않느냐라는 소상공인연합회 의견이었고요. 그다음에 구간 설정의 의미는 사회적인 감당 능력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그동안의 사례가 있었다라고까지 보고 있는 것 국회 같습니다. 얘기를 김만원 박사님 국회 TV 진행하시는 게 아니니까 제가 마음껏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네. 국민들이 국회 그렇게 신뢰하겠습니까? 사실 정부가 이렇게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했던 과정이 국회로 가면 더 정쟁의 도구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네. 훨씬 위험하다 이렇게 위험하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실 정부도 국민이 뽑은 거라서 대통령을 정부가 사실 책임성을 갖고 결정하는 게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낮게 한 거고요. 이번엔 좀 높게 했다가 이제 되돌리고 있는 중이라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고 예. 사실 정부가 어느 정도 공익위원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해서 책임성 있게 결정하는 게 더 나은 방법이 확실히 있다면 모르는데 이게 예. 무조건 나쁘거나 매도당해야 될 그런 방식이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랫동안 유지해왔던 제도니까 조금 더 면밀히 검토했어야 되는데 충분한 검토 없이 섣부른 안을 낸 것이 아니냐. 전문가가 내는 안은 객관적일 수 있고 전문가들끼리는 합의가 가능한 거냐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장치로 하향 조정하기 위해서 결정 기준을 플러스를 했는데요. 예. 지금 사실 이미 경제 여건, 기업 여건은 감안돼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에 규정돼 있는 생산성이라든가 이미 다 반영이 돼 있다. 예, 생산성을 감안한다는 것은 기업의 지불 능력과 노동자의 기여도를 반영하겠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다음 유사 근로자 임금이라는 것도 동종업계 비교해서 평가해서 이게 지나치게 낮으면 좀 높여주고 어느 정도 오면 그렇게 많이 안 올리겠다. 이미 반영이 됐는데 왜 지금 추가로 결정 기준을 또 제시하고 있는 거죠? 하향 조정하겠다는 의지가 반영이 돼서 기업 여건, 경제 여건이라는 얘기를 명문화해서 추가한 거죠. 그래서 네. 산술적인 개수가 안 맞아떨어집니다. 전문가들이 이제 그러면 이게 정해진 규범대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고려해야 될 변수는 생계비 저임금 문제 해소해야 된다는 기준은 생계비 외에는 별로 없고 나머지는 사실 다 기업 여건, 경제 여건에 해당하는 변수들만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향 조정하겠다는 의지가 결정 기준에 반영이 돼서 그걸 전문가한테 책임을 떠넘기겠다. 예. 앞서 얘기했던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얘기한 이제 이혼화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에다가 결정 기준이 이제 고려 사항을 이번에 새로 추가한 것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그거네요. 그러니까 이미 사실상 고려된 걸 추가로 하는 것은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데 오히려 결정 과정에서의 근로자,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좀 이것이 최우선 고려해야 되는데 다른 변수를 고려하는 방식이다라고 문제 제기했습니다. 교수님 지금 생계비만 고려하면 되겠다. 그동안 다 고려돼 있다 이미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반대로요.
이 최저임금 그게 우리 법상에는 있었지만 이게 88년에 그 최저임금법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31년째죠. 그런데 환경이 많이 변했어요. 환경이 워낙 변해서 이제는 한번 손을 들여다볼 때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88년 만들 때만 해도 사실 이런 문제가 이렇게 심각해질 줄 몰랐죠. 그때 시급이라는 개념이었지 뭐 시간당 얼마 사실 10년 전인 2009년을 보면은 우리가 최저임금이 지금 4,000원이었습니다. 4,000원. 지금 8,350원에 2배 이상 늘었고 지금 그 환경이 변했는데 그 당시는 업종별로도 구분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단일 최저임금제예요. 그러니까 지역이건 업종이건 무조건 그냥 8,350원 저렇게 정해놓으면 그냥 그걸로 다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조업이 다르고 농림수산업이 다르고 제일 지금 난리 나는 게 농림수산업, 그다음에 음식 숙박업, 그다음에 유통업이 제일 문제죠. 전기업이나 통신 쪽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규모라든가 지역이라든가 올해 결정 과정에서는 제가 못 들었던 것 지난해 결정 과정에 상당히 지역된 차등성을 좀 논의를 상당히 했던 것 같은데 했었는데 이번에도 뭐 이번에도 했습니까? 이번에도 지금 이게 검토가 되는지 지금 소상공인회에서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 예. 제주도 사람들 100만 원 주는 거하고 서울 사람들 100만 원 주는 거 다르거든요. 생계비가. 예. 거기는 67%밖에 안 들어요. 67만 원 가지고 생활하는데 서울에서는 100만 원이 필요하고 업종 간에도 차등이 굉장히 큽니다. 아까 고용의 질이 좋아졌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잘못된 거고요. 고용의 질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죠. 정부의 공식 발표에서는 고용의 질이 좋아졌다고 오늘도 확인하신 것 같은데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 이 농림수산업 쪽에 고용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공공부문이 늘어나고 제조업이나 이런 쪽은 자꾸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고용의 질도 봐야 되겠지만 지금은 이 최저임금을 보면서 이제는 뜯어고칠 때가 됐다. 그리고 하나는 글로벌 스탠다드는 지키자. 그러니까 외국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거를 먼저 들여다보자는 거죠. 그러면 이제 좋은 대안이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거죠. 네, 송 국장 얘기 듣겠습니다. 예, 일단 최저임금이 이제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는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줄어들고 또 이제 상위 90% 노동자들하고 계층하고 그다음에 하위 10% 노동자 계층하고 임금 격차가 줄어든 건 분명히 사실이고요. 그러한 긍정적인 효과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이제 최저임금 인상 구간 설정을 국회에 이제 맡아야 된다라고 이제 그런 입장들을 밝히셨는데 저희도 이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정부가 주도하는 어떤 최저임금 결정 구조에 있어서 일정 정도 개선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게 그냥 구간 설정 권한이 아니라 이게 예전에 과거에 공익위원 선출 권한을 국회에 맡기는 게 어떻겠는가라고 저희 내부적으로 그렇게 의견들도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도 사실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이렇게 정부가 사실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거는 그냥 정치 공세를 모면하기 위한 일시적으로 모면하기 위한 어떤 이제 그냥 좀 궁여지책으로 보여지고 오히려 좀 더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이러한 좀 종합적인 제도 개선을 같이 어떤 합의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다시 이러한 논의들을 최저임금 가져갈 관련해서 수 지금 있도록 하는 게 정부의 필요하다고 최근에 정부의 여러 가지를 좀 너무 좀 불신하시는 거 아닌가요? 정부도 고민 끝에 지금 이원화시키는 거고 새로운 뭔가 경제 상황을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그런 것 같아 보이는데. 작년에 이제 산입범위가 개편이 됐고요. 예. 산입범위가 확대되는 것으로 개편이 됐고 지금 이제 올해 초에 다시 이제 결정 구조와 체계를 변경하는 것을 지금 이제 정부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력 근로제 논의는 약간 이제 좀 약간 길게 결을 되는 좀 거죠. 달리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 이제 분명히 이것들이 이제 이렇게 추진되고 나면 이제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업종별, 지역별 차등 적용 문제 들고 나올 텐데 이것까지 만약에 추진한다라고 하면 사용자 단체에서 제기하는 이 세 가지 과제들이 모두가 다 이번 정부 하에서 다 통과되거나 논의가 되는 추진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그러면 아까 송 국장 얘기는 우리나라 임금 체계가 복잡해진 것이 뭔가 임금 인상을 피하려고 이것저것 붙이는 방식으로 가다 보니까 그랬다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방식이 이것저것 붙이는 것은 지금 이제 최저임금 인상의 추세에 뭔가 제동을 걸려는 그런 교묘한 방식이다라고 보군요, 지금요. 일단 지금 현재 결정 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는 사실 이제 종합적인 그러니까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예. 예. 저는 이제 노총의 고민도 알지만 정부의 어떤 숨은 또는 다른 시선을 돌리기 위한 기도 이렇게 절대 생각하지 않고요. 어떤 소모적인 거라든지 전문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시켜서 거시경제 환경을 좀 고려할 수 있는 시각이 중요하다.
하나 이제 심판원으로 집어넣자 한 게 이제 국안설정위원회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려하는 건 오히려 국안설정위원회에 선정하는 구성원의 신뢰성이 이 핵심인 것이지. 근데 네. 저희가 국회를 주장한다는 건 국회로 꼭 가야 한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현재 아까 우리 김성희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럼 국회가 난장판인데 거기다 던져주면 되겠습니까? 이런 식의 표현을 한 것 같은데 현재 이 본질적인 정책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국회가 난장판이다 아니다는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물론 이건 제도의 하나의 근간을 만드는 네. 과정이기 때문에 국회라고 하는 어떤 기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현 단계 국회 실정은 별도로 봐야 된다. 그럼요. 네. 그거는 지금 뭐 평가 다를 수 있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회라는 기관의 정의와 역할을 저희는 강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렇게는 저희는 주장하고 싶어요. 뭐냐면은 업종별, 규모별 차등 우리 노총에서도 많이 인정을 했다시피 소상공인 10인 미만, 5인 미만은 분명히 다르거든요. 중소기업과. 그래서 차등 과제를 아쉬운 것이 이거예요. 이 차등 과제를 바로 최저임금법 개정 2조 적용 개정으로 하는 시행령에 담기를 주장했지만 안 했지만 적어도 이것을 최우선 연구 과제. 그래서 저희는 근로기준법의 임금 체계 개선과 그다음에 최저임금법의 업종 규모별 합리적 차등 같은 건 갖고 다른 건 다르게 하자. 이것이 정의다라고 하는 이것을 실현하는 것. 이 두 입법의 법 개정 노력 이것을 국회가 충분히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과제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일단 SNS를 통해서 의견 몇 가지 시청자 의견 몇 개 좀 살펴보고요. 나머지 이제 정리하는 분위기로 좀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커피 트래블러님의 의견입니다.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주는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켜나갈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한다면 빈부격차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사업장의 소득에 따라 편차를 둬 구간별로 차등 적용하는 것이 한시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논의했던 지역별 또는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끝나고 나서 좀 논의해 보기로 하고요. 정윤지님의 의견입니다.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가 발표가 됐는데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가 전문가 중심보다는 임금 당사자들의 논의로 흘러가야 하지 않을까요? 아까 김성희 교수가 우려했던 바에 대해서 당사자들의 의견을 오히려 존중하는 쪽인데 그게 아닌 것 같다라는 우려를 갖추셨네요. 이의진님의 의견입니다. 구간을 나누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 구간을 어떤 이유로 나누었는지 정확한 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당연히 이제 전문가들의 방식이라면은 그걸 당연히 제시하겠죠. 국민들한테 제시할 것인데요. 살펴봤는데 아까 지금 우리가 마침 의견 나왔던 기존에 논의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하다가 결국은 합의를 보지 못하고 그냥 단일 최저임금으로 결정했는데 송 국장님, 노동계 입장에서 봤을 때 업종별 또는 지역별로 차등 방향으로 이후에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역별 차등 적용과 관련해서는 지금 한국이 일본이나 아니면 미국과 같이 어떤 경제 규모가 크거나 어떤 지역 어떤 전체적인 어떤 국토가 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이건 우리나라 국토 규모로 봤을 때 이건 이제 타당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서 1988년도에 최저임금 위원회가 처음 이제 만들어졌을 때 첫 해에만 사실상 업종 구분이 됐습니다. 저임금 업종, 고임금 업종. 현재 특례 범위는 있죠? 규정된 게 최저임금에 적용. 최저임금 이제 산업별로 이제 그렇게 된 건 없고요. 그러니까 일부 이제 그러니까요. 업종별로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업종을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그러면 이제 저임금 업종 그리고 뭐 고임금 업종 또는 이제 이렇게 나눌 건지에 대해서 사실은 그러한 통계 자료가 확보되지 못하고 사실 그러한 기준들을 설정할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이 좀 불분명하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예전부터 되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역별의 경우는 우리나라에 뭐 특히 일본을 예로 드는데 일본하고 달리 우리나라 대개 뭐 거의 단일책이 아니겠느냐, 굳이 필요하겠냐라는 것이고 업종별은 검토를 해볼 수 있는데 그렇게 효과 나눌 확실하게 뭐 근거가 지금 정리가 안 돼 있다 그런 입장 같네요. 어떻습니까? 그건 참 본질적인 얘기인데요. 제가 최저임금위원 활동을 하면서 작년에 그거 갖고 많이 논쟁과 논의를 했는데. 다 취지를 대부분 공감적 차원에서 인정을 합니다. 위원분들이. 업종과 규모를 차등화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꼭 뒤에 나오는 말이 기초 통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5인 미만, 그럼 우선 5인 미만, 10인 미만 그 소규모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느끼냐에 대해서도 그거는 직관적으로 차등해야 된다는 걸 동의한다.
예. 근데 거기에 대한 백데이터가 부족하다. 그래서 제가 요청한 적도 있어요. 백데이터를. 근데 실제로 부실한 게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들을 공익위원들이 몇 년간 해왔나를 제가 알아보니까 예. 12년간 해왔어요. 그래서 12년간. 그럼 그 문제 해결할 뭐 모두가 해결하겠지만 누가 나서서 해결해야 될 과제를 남겨두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국회가 아까 근로기준법과 그다음에 최저임금은 법이지 않습니까? 예. 이 법을 국회가 직접 이 근로기준법 통산임금 업종별 상황도 국회가 책임지고 해야 된다. 당연하죠. 이거에 대한 거를 전문가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서라도 저는 그래서 오히려 아쉬운 게 구간설정위원회의 전문가 이 구조를 차라리 권고권 정도를 주고 이게 의결권을 준 게 문제거든요. 이게 근본적 보이콧을 당할까 봐 제가 걱정이에요. 예. 구간 자체가. 이거를 전문가답게 자문과 권고권 정도만 주고 일본의 최저임금 중앙심의위원회가 권고권만 갖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하고 이것에 대한 차등에 관한 과제를 근거를 계속 연구하고 통계. 지역별은 굳이 그럴 필요 있느냐라는 데는 그것도 제가 어떻습니까? 조금은 우리 소상공인과 관계가 약간 적어서 제가 말씀 안 드렸지만 아까 네. 허희영 교수님 말씀했다시피 한마디만 지역에 하면 따라 67% 얘기예요. 67%예요. 66점 정확하게 66점 몇 프로거든요. 차등이 40% 가까이 나는 격차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있으니까 좀 연구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땅 면적이 좁고 넓고가 지역 차등을 부정하는 근거는 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둘 다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이고 지금 이제 계속 기초 이제 산업별 차등을 적용할 만한 자료가 없는 것은 분명하지만 없다고만 말한 지가 너무 오래됐다. 뭐 그런 얘기 하시네요. 김성희 교수. 그렇게 오래 안 된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예, 예. 사실 뭐 보수 정부도 겪었고 뭐 좀 민주적 정부도 겪었고 했는데 그 사이에 이런 논란이 계속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쪽으로 흘러가지 못하고 현 상태를 유지했던 이유는 있을 거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짐작컨대 어떤 이유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예, 사실은 이렇게 사실 사업장 기준으로 나눈다고 하지만 처지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어떤 업종은 사람을 많이 써야 되는 업종이 있고 그렇지 않은 업종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것도 기업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고요. 사실 소상공인 보호 대책을 내는데도 정말 보호 대상이 누구냐에 대해서 냉정하게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가장 영세한 사람은 1인 자영업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저임금으로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보호해야 될 것을 우선해야 되는 정책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은 사실 저임금 노동자에게 가장 중요한 거니만큼 이것이 명확한 근거와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다른 이원화된 다양한 방식의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생활의 마지노선을 정하는 것에서 사실 여러 단계를 둔다는 것은 하향 적용의 우려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예. 현재 임금을 서울에 맞추고 나머지는 깎겠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사실은 이 방식이 아닌 그걸 상향 평준화를 장담할 수 있는 그런 체계일 때 우리가 마지노선을 여러 단계로 나누는 것을 고민해야 되는 네, 거고. 공부회장께 제가 이 질문을 좀 질문하고 드려야겠습니다. 맨날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특히 소상공인 쪽 입장 관련해서는 최저임금의 파장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은 거기에 대한 대책은 다른 데 찾아야지 너무 최저임금에 너무 책임을 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비슷한 얘기를 좀 꺼내서 좀 답을 한번 듣고 그건 제가 지나가겠습니다. 명확히 또 몇 번 얘기했지만 방송에서 예.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복적으로 계속 똑같은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한번 더 확인하려고 하는 분명히 이제 오해를 부르시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작년에 썼던 논리가 정부와 노총에서 썼던 논리가 임대료 문제라든지 불공정 경제 환경 이런 것도 더 문제가 많은데 또 굳이 또 얘기하면 우리 김성희 교수님이 얘기하면 다른 대책에 대한 어떤 문제도 있는데 왜 최저임금이 결정적인 것처럼 말하냐 그러지만 저 분명히 얘기지만 불공정 경제 환경 개선, 카드 수수료 문제, 근데 과도한 임대료 이런 부분들은요 경제 환경 부분은 저희가 십수년 전부터 누구도 관심 갖지 않을 때 외롭게 투쟁해왔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거를 전문가들이나 국회나 정부가 방치하다가 밀린 숙제가 됐다고 표현해요. 밀린 숙제란 말은 제가 최초로 썼어요. 밀린 숙제를 들이밀고 지금 당장의 숙제와 바꿔치기 하자는 주장에 화가 나는 겁니다. 예. 명확히 얘기했고요. 그래서 그거는 병행해야 될 목적이 다른 것이다라고 분명히 예, 말씀드리고 이미 그동안에도 싶어요. 해왔다라는 얘기를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차등 적용 관련해서 아까 약간 꺼내긴 하셨지만 허 교수님 얘기까지 듣고 이제 나머지 종합적으로 정리할까 합니다. 차등 네, 적용 관련 지역과 업종 관련해서는 아까 지역 관련 다른 견해도 예, 나왔고 그동안 하는데 이제 나왔던 게 우린 단일 임금제를 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노동계에서는 좀 솔직히 어느 한쪽이 무너지면 전선이 무너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단일 임금이 이거 무너지면
무슨 얘기냐면 업종 간에 워낙 차이가 크거든요. 노동의 가격이. 그다음에 지역 간은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연령별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노년층들은 무슨 최저임금이냐, 뭐 8,000원 안 줘도 돼. 나 5,000원만 줘. 해도 지금 굉장히 하겠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노동 공급이. 그런데 그걸 못 하는 거죠. 청년들 인턴 같은 경우 굉장히 꺼립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덧붙인다면은 그 연령에 대해서도 볼 필요가 있다. 아마 소상공인은 뭐 규모에 따라서 하자고 하시는데, 규모도 보면은 어떤 일이 있냐면 지금 5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는 지금 미만율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던 게 최저임금을 못 지키고 있는 게 36.3%입니다. 네. 지금 현재. 그거는 지금 작년 8월 통계청 자료입니다. 5인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아까 전체적으로 아까 13% 계셨던 이건 전체고요. 그다음에 작년 8월에 통계청 데이터에 그렇게 발표가 됐죠. 36.3%가 못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사업장 규모별로도 아마 소상공인에서 요구를 하는 것 같고, 이런 것들에서 해법은 예. 의외로 쉽게 찾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지금 이제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뭐 계속 뭐 최저임금 관련 논의는 우리 패널 분들도 여러 번 논의를 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마지막 이제 좀 발언은 여기에 초점을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로 견해가 달랐던 쪽에 대한 이런 점에 대한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포함해가지고 한 4, 50초 정도씩 얘기를 듣고자 합니다. 김성희 교수님, 항상 할 때마다 견해차 이해가 안 되는 답답할 때 됐을 것인데 이런 부분은 조금 이렇게 좀 양해를 하거나 이해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다른 견해를 가지신 분에 주문하면서 오늘 마무리 발언 부탁합니다. 예. 최저임금 뭐 주휴수당 문제는 사실 유리한 것만 취해서는 우리가 답을 못 찾는다고 생각합니다. 예. 통상임금에도 같은 기준 적용하면 오히려 시간의 수당, 우리 장시간 노동하고 쌍생하잖아요. 그래서 시간의 수당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 커질 거고요. 상여금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고 퇴직금에 미치는 영향도 큽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사실 종합적으로 우리가 현재 체계에서 좀 새로운 체계로 가기 위해서는 각각 유리한 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통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는 중요한 설계도를 가지고 가야 된다. 그럴 때 가장 고려해야 될 게 비정규직이나 뭐 청년 실업의 문제를 푸는 문제를 이 속에서 어떻게 담아낼 수 있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해답을 찾아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권순정 부회장. 예. 저는 이제 같이 공감하는 부분은 철저히 양보하고 공감하고 네. 다르게 각자 역할 부분은 정직하게 하면 다 모든 게 풀린다고 봐요. 그래서 국회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법 체계를 빨리 근로기준법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체계 단순화를 시키고 그다음에 최저임금법은 정신이 다른 거니 최저임금법에서 주휴수당을 산입시키지 아니하는 동 법을 현대화를 빨리 시킬 일을 열심히 하시고 예. 그다음에 또 하나 더 붙여서 같은 건 같고 다른 건 다르게 하는 것이 정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따른 규모 차등이나 이런 걸 분명히 해야 되고 또 공감 부분은 억강부약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강한 거를 좀 눌러서 약한 것을 도와야 됩니다. 그 정신으로 해야 됩니다. 저는 취약 근로자들에 대해 소상공인들이 애정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의 식구에 대해서. 그다음에 끝으로 모든 논의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논리가 아무리 훌륭해도요. 현실 앞에 고개를 일단 수그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명리 국장. 예, 권순정 부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최저임금 제도 개혁을 위한 여러 가지 어떤 의견들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저희들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회가 아니라 사실은 이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우리 함께 좀 머리 맞대고 좀 이야기를 하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한국 사회가 사실 이제 어떤 경제 구조나 체질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절차절명의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핵심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 체제를 개혁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소득 주도 성장이 그러한 지점에 있어서 일단 아직까지도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를 위해서 최저임금 또한 지속적인 성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한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을 좀 계속해서 함께 좀 방안들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현 교수님 마지막으로 짧게 추가해 주십시오. 네, 아주 짧게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윈윈의 문제인데 해법이 과연 없는가? 사실은 이제 노사 간 대립 구도가 한 30년 넘게 지속돼 왔죠. 1987년 이후에 이제 지금까지 30년 넘게 이 대립. 일단 임금 문제 하면 그냥 일단 한바탕 해야 되니까 밀당을 해야 되고 협상을 하고. 근데 사실은 노사라고 하는 게 갈등과 협력의 이중 구조예요. 그러니까 같은 배를 탔다고요, 이게 지금. 사실 금년은 작년보다 외부 경제 상황도 만만치 않고 지금 정부가 지금 마침내 이제 입장을 엄연한 현실을 이제 알았던 거죠.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심각성을 가지고 이번에 이제 대안을 내놓은 것인데 저게 예. 최선이 아니더라도 차선이 될 수도 있겠다. 예. 그런 점에서 좀 전향적으로 사용자 측이나 노동계에서도 좀 예. 이거를 접근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지금까지 김성희 교수, 송명진 국장, 또 권순정 부회장, 허희용 교수 네 분 수고하셨는데요. 오늘 계속 최저임금 관련 최근에 추가적인 논의가 되니까 같은 걸 포함해서 논의했습니다. 임금이라는 것이 여러 조건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죠. 그중에 최저임금, 말 그대로 법적으로 정한 임금의 최저 수준입니다. 이 최저임금을 가급적 더 올릴 필요가 있다는 데 대해서는 아마 이견이 별로 없을 겁니다. 다만 여러 여건을 감안했을 때 어느 정도 올리느냐, 또 얼마만큼의 속도가 적당하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겁니다. 또 최저임금제가 있음에도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또 실업으로 아예 임금 자체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취약한 노동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라는 최저임금제 취지를 살리면서 일자리 확대와 또 산업의 활력을 이끄는 선순환 방향으로 해법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